대표님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저만 믿어요. 슬기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속삭였지만 도훈의 눈엔 이미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건너편 폐지 수레를 끌던 그 여인. 목에 걸린 붉은 체크 머플러. 그리고 12년 전 사라진 아내의 눈빛.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 비가 퍼붓던 서울 강남대로였어요. 신년의 술자리 특유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도훈푸드 대표 이도훈은 검은 코트깃을 세우며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45의 나이가 무색하게 반듯한 체격에 정갈한 인상. 하지만 그의 눈가엔 지난 12년간 쌓인 피로가 희미한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년회였지만 그다지 즐겁지 않았어요. 임원들과 건배를 나누면서도 CFO 윤슬기가 자신의 옆자리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 차지하고 있을 때도 도훈은 어딘가 공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1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빗방울이 코트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도훈은 걸음을 재촉했죠.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순간 건너편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나타난 노숙 여인. 허리가 굽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도시의 어둠 속에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도훈의 발걸음이 멈춘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목에 걸린 붉은 체크 머플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패턴. 도훈은 그 머플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 잊을 수가 없었죠. 12년 전 겨울, 아내 서유진이 직접 손으로 짠 머플러였으니까요. 그녀는 뜨개질에 익숙하지 않아서 색깔 배치가 조금 삐뚤었고 실이 당겨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건 없는 머플러. 도훈의 눈이 노숙 여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볼은 움푹 패이고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허연 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갈라진 채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도훈 쪽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 꺼져가는 듯 흐릿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온기. 도훈이 12년 동안 기억 속에 가둬뒀던 그 눈빛이었어요. 부드럽고 슬프고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 유진아. 도훈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그는 황급히 횡단보도로 뛰어들려 했지만 이미 신호는 바뀌어 있었고 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노숙 여인은 폐지 수레를 끌며 인파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도훈은 소리쳤지만 비와 차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가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다시 건너편으로 달려갔을 때엔 이미 그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골목을 헤매던 도훈은 결국 빗속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이 젖어들어도 그는 움직이지 못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날 밤 도훈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아이들은 이미 잠든 시간. 이 고요한 밤에 도훈은 12년 전의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아내 서유진이 집을 나간 날이었어요. 아침엔 분명 평범했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아이들 도시락을 챙겨주고 도훈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고 오늘 회의 잘하고 와요 하고 미소 지었죠. 하지만 저녁 무렵 도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유진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짧은 편지 한 장. 미안해요.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통장엔 남아있던 돈이 모두 인출돼 있었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죠. 도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의 자발적 가출로 분류되어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 CFO 윤슬기가 도훈을 찾아왔었죠. 대표님 유진 씨를 봤어요. 슬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강남역 근처에서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고요. 도훈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슬기는 증거까지 보여줬어요. 유진으로 보이는 여자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 흐릿했지만 분명 유진 같았죠. 슬기는 대표님한테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라며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렇게 도훈은 아내가 배신했다고 믿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하지만 오늘 본 그 여인, 그 머플러, 그 눈빛. 도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정말 유진이었을까? 유진이 정말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면 왜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거죠? 왜 그 머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눈빛은 여전히 도훈을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는 어제 그 여인을 봤던 거리로 다시 나갔습니다. 강남 대로를 걸으며 폐지 줍는 노숙자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하지만 붉은 머플러를 한 여인은 보이지 않았죠. 골목을 돌고 지하도를 헤매고 공원 벤치를 확인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도훈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낡은 상자. 1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상자 속엔 유진이 남긴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낡은 가방, 다이어리, 그리고 결혼 반지.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엔 유진의 정갈한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12년간 배신자라고 믿어왔던 아내의 글을. 만약 거기에 다른 진실이 적혀 있다면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도훈은 다이어리를 꼭 안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유진아, 너 정말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붉은 머플러를 두른 여인이 폐지. 수레를 끌며 어둠 속을 걷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죠. 도훈 씨 미안해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12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누군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며칠 동안 도훈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임원들이 연락을 해도 몸이 좀 안 좋다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유진의 물건들을 꺼내 보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딸 서아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아빠 요즘 왜 그러세요? 20살 대학생인 서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죠. 하지만 서안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무언가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도훈이 또다시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간 뒤 서아는 동생 도연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도연은 언니보다 더 직설적이었죠. 언니, 아빠 진짜 이상해. 맨날 저러고만 계시잖아. 응, 나도 걱정돼.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뭔가 느낌이 왔었거든요. 아버지가 신년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온몸이 젖은 채 멍하니 서 있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된 이상한 행동들. 언니, 우리 몰래 아빠 방 좀 봐볼까? 도연의 제안에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것 같았죠. 알았어. 근데 조심해야 돼. 두 자매는 서재 쪽을 살피며 천천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닫고 서아는 책상 서랍부터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어요. 여긴 아무것도 없네. 언니, 이것 봐. 도연이 옷장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평소엔 보이지 않던 낡은 상자 하나가 밀려나와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래된 물건임이 분명했어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가방 하나와 하늘색 공책이 들어 있었어요. 가방은 한때 예뻤을 것 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지금은 색이 발해 있었고 공책은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이게 뭐지? 서안이 공책을 집어들자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유진의 일기. 순간 서안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 거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12년 전 사라진 엄마. 서안이 겨우 8살이었을 때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만 들었던 엄마. 아버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래서 서안과 도연도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도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지금 엄마의 일기장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안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일기장 속 글씨는 정갈했지만 내용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12일.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CFO 윤슬기 씨가 자꾸 나를 찾아와. 회계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도훈이한테 물어봐야 할까? 2013년 10월 20일. 슬기 씨가 또 왔어. 이번엔 더 강하게 요구했어. 대표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명백한 문서 조작이야.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거절했더니 표정이 무섭게 변했어. 2013년 11월 3일. 슬기 씨가 협박을 시작했어. 서명 안 하면 대표님 사업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말을 했어. 가족이 소중하시죠? 라고. 서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도 힘들 정도였죠. 옆에서 같이 읽고 있던 도연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오늘 슬기 씨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윤대성이라고 했어. 말투도 험하고 눈빛도 무서웠어. 누나가 부탁한 건데 왜 안 들어줘? 하면서 협박했어. 돈을 요구했어. 3천만 원. 안 주면 도훈이 사업이 위험해진다고. 2013년 11월 22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슬기 씨는 이제 대놓고 도훈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대표님은 저한테 어울려요.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 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어떻게 해야 하지? 도훈이한테 말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2013년 12월 1일. 결심했어. 내가 떠나는 게 답인 것 같아. 슬기 씨가 원하는 게 나를 없애는 거니까. 내가 사라지면 도훈이와 아이들은 안전할 거야. 돈도 다 인출해서 슬기 씨한테 줄 거야. 그러면 끝날 거야. 도훈아, 미안해. 서안아, 도연아 엄마 용서해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서안은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옆에서 도연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간 게 아니었어. 서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배신자로 기억됐던 엄마. 가족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떠난 사람으로 여겨졌던 엄마.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엄마는 가족을 지키려고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던 거예요. 언니, 그럼 엄마 지금 어디 계셔? 도연의 물음에 서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일기장을 꼭 아는 채 흐느낄 뿐이었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도훈이 서 있었어요. 서재에서 나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하지만 딸들이 일기장을 들고 있는 걸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서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엄마 일기장 맞아요? 도훈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왜 안 읽어보셨어요? 서한의 질문에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읽을 용기가 없었어. 12년 동안 내 엄마를 배신자로만 생각했거든. 하지만 여기엔 알아. 도훈이 말을 끊었어요. 며칠 전에 읽었어. 처음으로. 그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45살 남자가 딸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아빠가 너무 바보였어. 도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엄마가 그렇게 호소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 CFO 말만 믿고 유진이를 의심했어. 서한과 도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12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죠. 한참 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며칠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그날부터 이상해지셨잖아요. 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본 것 같아. 네. 신년회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노숙자 여자를 봤어. 근데 그 사람이 엄마가 직접 짜준 붉은 머플러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빛이 너무 닮았어. 내 엄마 눈이었어. 서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엄마가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도훈은 일기장을 바라보았어요. 일기를 읽고 나니까 그게 정말 내 엄마였을 것 같아. 슬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슬기요? 서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사 CFO. 아버지 옆에서 언제나 다정하게 웃던 그 여자. 신년회 때도 아버지 옆자리를 당연하다는 듯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 아빠,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서한아. 엄마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알 거예요. 분명히.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일기장에도 나오잖아요. 윤슬기가 엄마를 협박했다고. 도훈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만나볼게.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임원들은 대표가 돌아온 걸 반가워했지만 도훈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셨다던데. CFO 윤슬기가 다가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배려 깊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도훈은 그 목소리가 이제 달리 들렸습니다. 슬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지금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도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슬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대표실로 들어갔고 도훈은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슬기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지만 도훈은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유진이 일기장을 읽었어요. 순간 슬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어요. 유진 씨 일기장이요? 그게 뭔데요? 12년 전에 슬기 씨가 유진이한테 뭘 했는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도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문서 조작 요구, 협박, 돈 요구, 그리고 대표님은 저한테 어울린다는 말까지. 슬기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대표님 그건 사실인가요? 도훈이 물었을 때 슬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얼굴엔 이제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분했죠. 전 대표님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근데 유진 씨가 방해했어요. 그래서 없애려고 했어요. 도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슬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12년 전에 제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유진 씨를 좀 처리해달라고. 근데 그 뒤론 저도 몰라요. 오빠가 알아서 했을 거예요. 처리?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을 뭘로 바뀔래? 장애물이요. 슬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없앤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도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슬기 씨. 네. 오늘부로 해고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슬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표님 진정하세요. 증거도 없잖아요. 12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요? 일기장이 있어요. 그게 증거가 돼요? 유진 씨 혼자 쓴 글이잖아요. 슬기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저 없으면 이 회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12년간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는데요. 도훈은 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상관없어요. 회사보다 유진이가 먼저예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슬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오빠 문제 생겼어. 유진 그 여자 때문에. 그날 밤 도훈은 집에 돌아와 딸들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서한과 도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서한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엄마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알아, 근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한은 노트북을 펼쳤어요. 노숙자분들이 주로 계시는 곳 리스트를 만들게요. 그리고 아빠가 봤던 강남대로 근처부터 하나씩 찾아가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학교 끝나고 같이 다닐게요. 도훈은 두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2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죠. 고마워 서하나, 도연아. 세 사람은 그날부터 매일 저녁 거리로 나갔습니다. 붉은 머플러를 한 여인을 찾아서.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슬기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움직임이 곧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거리 어딘가에서 붉은 머플러를 한 여인이 폐지 수레를 끌며 걷고 있었어요. 그녀는 멀리서 도훈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죠.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여인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날수록
누군가는 더 큰 악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붉은 머플러를 한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훈과 두 딸은 매일 저녁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거리를 헤맸지만 그 여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빠, 오늘도 못 찾았네요. 서한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추운 겨울 바람에 뺨이 빨갛게 얼어 있었죠. 도연도 옆에서 호호 입김을 불며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너희 감기 걸리겠어. 도훈은 딸들의 어깨를 감싸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왜 그 여인이 갑자기 사라진 걸까? 혹시 슬기가 뭔가 손을 쓴 건 아닐까? 그날 밤 도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라 의아했지만 도훈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저예요. 낯익은 목소리. 회사 격리팀 박미선 대리였어요. 그녀는 평소에 말이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미선 씨, 무슨 일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밤에 전화드려서. 근데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CFO님 윤슬기 상무님이요.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통화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도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 여자 위치 파악했어? 빨리 처리해라고.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돼. 12년 전처럼 또 실수하면 안 되라고 하셨어요. 도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오늘 오후 5시쯤이요. 대표님 퇴근하시고 난 뒤였어요. 미선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도훈은 벌떡 일어났어요. 유진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죠. 슬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려는 거예요. 도훈은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유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슬기의 오빠, 윤대성. 12년 전 유진의 일기장에 나왔던 그 이름. 슬기가 처리를 맡긴 사람. 만약 그를 찾아낸다면. 도훈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설탐정 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서울 용산의 한 허름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대성이요? 사설탐정 김 씨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윤슬기 CFO의 오빠라고 하셨죠? 네. 12년 전부터 제 아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루 정도 시간 주시면 위치 파악해 드릴게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회사에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유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유진아 제발 무사해야 돼. 그날 저녁 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윤대성 위치 파악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낡은 공장 지대예요. 정확한 주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훈은 급히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서한과 도연에게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만 말하고 집을 나섰죠.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으니까요. 고양시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는 외곽 지역이었죠. 도훈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있는 폐공장이었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으스스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죠. 도훈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철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공장 내부는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 쌓인 기계들과 녹슨 철골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우는 숨을 죽이며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사무실 공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윤슬기와 그녀의 오빠로 보이는 남자. 남자는 건장한 체격에 거친 인상이었죠.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여편네 때문에 우리 고생 얼마나 했어? 대성이 술을 들이키며 투덜거렸어요. 12년 동안 감금시키는 것도 일이라고. 밥 갖다 주고 약 먹이고 완전 귀찮았다니까. 조용히 해. 슬기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대성이 너 때문에 들키면 우리 끝이야.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언니, 그 여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거리에 놔둘 거야? 슬기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할 거야. 도훈 오빠가 그 여자 찾고 있는 거 알잖아. 12년 전 실수를 또 반복할 순 없어. 그럼 어떡해? 사고로 위장해. 노숙자 여자가 차에 치였다. 뭐 그런 식으로. 오, 괜찮은데? 대성이 비열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 그래. 그리고 대성아. 슬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아이들도. 네. 서한이랑 도연이. 걔네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일기장까지 봤다잖아. 방해될 거야. 대성은 잠시 망설였어요. 언니 그건 좀. 뭐가 좀? 12년 전에 시작한 일이야.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어. 도훈 오빠는 결국 나만 보면 돼. 다른 건 다 치워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덜컥 뛰어들 순 없었어요. 혼자서는 저 두 사람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요. 도훈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대성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훈이 살짝 부딪힌 철골이 철컥 소리를 냈던 거죠. 도훈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대성이 쫓아오고 있었죠. 도훈은 전력으로 달렸지만 좁은 공장 통로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도훈이 뒤돌아섰을 때 대성이 이미 앞을 막고 서 있었어요. 손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당신 도훈 형님이시네. 대성이 비웃었어요. 다 들었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도훈은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찰이다. 손들어.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성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사이 도훈은 옆으로 몸을 날렸어요. 그리고 전력으로 출구를 향해 달렸죠. 공장 밖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격리팀 박미선이 경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훈에게 전화한 뒤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미선 씨, 도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대성과 슬기를 체포했어요. 두 사람은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죠. 슬기는 도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저 없으면 안 돼요. 회사가 망할 거예요. 하지만 도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대성과 슬기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지만 도훈이 유진의 일기장과 녹음 파일을 제출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리팀 미선이 녹음해둔 슬기의 통화 내용도 결정적 증거였죠. 피의자 윤슬기, 윤대성. 당신들은 12년 전 피해자 서유진 씨를 감금하고 살인 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됩니다. 형사의 말에 슬기는 비웃었어요. 감금? 증거 있어요? 그 여자 어디 있는데요? 그건. 형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사실 유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으니까요. 일기장과 녹음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도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형사님, 그럼 이 사람들이 풀려나는 건가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해볼게요. 근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허름한 옷에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목에 걸린 붉은 체크 머플러가 눈에 띄었죠. 저 신고하러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 도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유진아. 도훈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지만 유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죄송해요, 도훈 씨. 저 이제야 용기가 났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녀는 슬기와 대성을 가리켰죠. 저 사람들이 절 감금했어요. 협박하고 때리고 제가 도망치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이 미친 여편네가. 대성이 소리쳤지만 경찰이 그를 제지했어요.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에야 겨우 도망쳤어요. 근데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저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노숙자로 살았어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가족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도훈 씨랑 아이들이 무사한 게 그게 다였어요. 형사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피해자분, 진술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슬기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이게 무슨 12년 만에 나타나서 다 망치려고. 닥쳐. 도훈이 차갑게 말했죠. 내가 망친 거야. 12년 전에 우리 가족을. 그날 밤 도훈은 경찰서 밖에서 유진을 기다렸어요. 진술이 끝나고 나온 유진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도훈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도훈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아이들도 저 기억 못할 거예요. 제가 엄마 자격이 있을까요? 도훈은 천천히 다가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어. 당연히 있어. 하지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서한이랑 도연이. 내 일기장 읽고 매일 울면서 엄마 찾아다녔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저 사람들 재판 끝날 때까지 안전하지 않아요. 도훈은 유진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재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슬기와 대성의 재판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유진이 겪었던 12년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걸,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며칠 뒤 도훈은 집에서 서한과 도연을 불렀어요. 애들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 엄마를 찾았어. 순간 두 자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디 계세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계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서한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엄마 괜찮으세요? 응, 많이 힘드셨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함께니까. 도연도 울먹였죠. 엄마 빨리 보고 싶어요. 도훈은 두 딸을 안았습니다. 곧 볼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세 사람은 그렇게 포옹한 채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유진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아이들.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슬기와 대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힘이 시험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경찰에 나타난 뒤 상황은 급격히 변했어요. 슬기와 대성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언론에서도 대기업 CFO의 12년 감금 사건으로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담당 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기장과 녹음은 있지만 실제 감금 장소나 물적 증거가 없어서요. 변호사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요. 도훈은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은 증거로 말하니까요. 그날 저녁 도훈은 유진이 머물고 있는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2층 건물. 유진은 203호에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도훈이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죠. 도훈 씨. 유진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머리는 조금 정돈됐지만 눈가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들어와도 돼? 아, 네. 방 안은 간소했어요. 작은 침대와 낡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걸린 붉은 머플러가 전부였죠. 도훈은 의자에 앉으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컵라면 먹었어요. 유진아. 도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제 집에 가자. 제대로 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야지.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정말 감옥에 갈 때까지는. 형사가 그러는데 증거가 좀 부족하대.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재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거리. 그녀는 12년 동안 저 어둠 속에서 살았죠. 도훈 씨, 저 사실 무서워요. 응? 다시 잡혀갈까봐, 아이들한테 해를 끼칠까봐.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매일 꿈을 꿨어요. 서한이랑 도연이가 위험에 빠지는 꿈. 그래서 차라리 멀리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도훈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괜찮아. 경찰이 보호해주고 있고 나도 있잖아. 하지만 유진아,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해. 일기장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매일 밤 거리 나가서 엄마 찾아다녔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있을까요? 12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야? 도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슬기 때문이잖아. 내가 희생한 거야. 우릴 지키려고. 그래도 내일 아이들 데리고 올게. 만나줘. 제발.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죠. 도훈은 그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훈은 서한과 도연을 데리고 여관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죠. 서한은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고 도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애들아, 긴장하지 마. 긴장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아빠. 서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12년 만에 엄마 보는데 엄마도 긴장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줘. 네. 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도훈은 먼저 203호로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유진이 문을 열었죠. 왔어요? 응. 아이들 데려왔어.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준비가. 괜찮아. 천천히 해. 도훈은 밖으로 나가 계단에서 기다리는 서한과 도연을 불렀습니다. 올라와. 두 자매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어요. 복도에서 203호 문 앞에 섰을 때 서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12년 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이었죠. 서한아, 도연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마지막엔 뛰어들었죠. 엄마. 유진은 딸을 꼭 안았어요. 12년 만에 포옹. 두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서한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도연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새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훈은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이 나왔죠. 12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는 근처 조용한 식당에 갔어요. 유진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아이들 옆에 앉아 있는 게 꿈만 같았죠. 엄마, 이거 드세요. 도연이 반찬을 집어주자 유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도연아. 엄마, 저희 많이 컸죠? 서한이 물었을 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많이 컸어. 이제 다 어른이 됐네. 엄마는 왜 안 오셨어요? 도연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도훈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엄마가 너희를 지키려고 그랬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윤슬기요? 서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서한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제일 강하신 거예요. 12년 동안 혼자 버티셨잖아요. 유진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서한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슬기와 대성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도훈이 형사에게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변호사가 증거 불충분을 주장해서요. 판사가 보석을 허가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또 유진이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경호는 붙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도훈은 불안했어요. 슬기는 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훈은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집으로 와. 여관은 위험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슬기가 풀려났어. 제발 우리 집으로 와. 아이들도 걱정하고 있어.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이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유진이 집에 온 건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12년 만에 돌아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유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엄마.
서한과 도연이 뛰어와 유진을 안았어요. 어서 와요, 엄마. 응, 다녀왔어.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가족. 12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슬기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준비됐어? 응. 내일 저녁에 처리할게. 확실하게 해. 이번엔 실수 없어야 돼. 알았어. 차 준비했고 블랙박스도 다 제거했어. 슬기는 차갑게 웃었어요. 아이들까지 깨끗하게. 언니 그래도 애들까지는. 뭐가 그래도야? 12년 전에 시작한 일이야.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어. 대성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동의했죠. 알았어. 내일 저녁에 끝낼게.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한과 도연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걷고 있었는데 도연이 뒤를 돌아봤죠. 언니 저 차. 응.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불빛을 끈 채로. 이상한데? 서한도 불안해졌어요. 걸음을 빨리 했지만 차도 속도를 높였죠. 언니 뛰자. 두 자매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더 빠르게 따라왔어요. 그리고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차가 급가속했습니다. 도연아. 서한이 동생을 밀쳤지만 차는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전력 질주로 뛰어들었습니다. 쿵. 엄마. 유진이었어요. 폐지 수레를 버리고 달려온 유진이 두 아이를 강하게 밀쳐냈죠. 서한과 도연은 골목 안쪽으로 넘어졌고 유진은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쾅! 유진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붉은 머플러가 허공에서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엄마, 엄마. 서한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유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엄마. 유진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너희 무사하니? 엄마, 정신 차려요. 도연도 울며 소리쳤지만 유진의 눈은 천천히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에서 대성이 내렸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이런 이게 아닌데. 그는 급히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상가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고 누군가 112에 신고했죠. 차 번호 찍었어요. 저 사람 도망가면 안 돼. 대성은 황급히 차에 올라 도망쳤지만 CCTV에 이미 다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도우는 피투성이가 된 딸들과 함께 달려왔어요. 유진아. 수술실 불빛이 켜져 있었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우는 무너져 내렸어요. 서한과 도연도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저요. 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다만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이 심해서 회복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살았다는 거죠? 네.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한과 도연도 서로 안으며 울었죠. 엄마 살았어.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복원됐고 대성의 차량에서 블랙박스가 제거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성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슬기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죠. 아이들까지 깨끗하게.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슬기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 건. 피고인 윤슬기. 당신은 살인교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판사의 선고에 슬기는 고개를 떨구었죠. 대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달 뒤 유진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죠. 엄마, 천천히 가요. 서한과 도연이 양옆에서 부축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네. 어서 들어가요, 엄마.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엔 환영합니다. 라는 풍선이 달려 있었어요. 도훈이 준비한 거였죠. 유진아 진짜로 돌아온 걸 환영해. 도훈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도훈 씨. 그리고 미안해요. 이젠 미안하단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식구는 그렇게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12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어느새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강변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었죠. 도훈의 집 거실 창문 너머로도 연두빛 새싹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붉은 실로 새 머플러를 만들고 있었죠. 목발은 이제 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뭐 만드세요? 도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머플러. 너희 아빠 줄 거야. 와, 예쁘다.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다음엔 도연이 거 만들어줄게. 유진은 미소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여전히 꿈만 같았죠. 그날 오후 도훈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 도훈은 단상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석 달간 우리 회사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전 CFO 윤슬기와 그녀의 오빠는 살인 미수 및 감금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 자금 횡령 사실도 드러났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죠. 회의가 끝나고 경리팀 박미선이 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선 씨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미선은 수줍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도훈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승진이에요. 새 경영팀에 합류해주세요. 네. 정말요? 네.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미선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녁 무렵 도훈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유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왔어요? 응. 무슨 냄새야? 너무 좋은데?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도훈 씨 좋아하시잖아요. 도훈은 부엌으로 다가가 유진을 뒤에서 안았어요. 유진아. 왜요? 그냥 고마워서. 유진은 손을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도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12년 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유진은 도훈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게 꿈이 아닐까 싶어요. 꿈 아니야. 진짜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서한이 밥을 푸고 도연이 반찬을 나눠줬죠.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운 시작이었어. 엄마는요? 오늘 병원 갔다 오셨죠? 응.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 내리셨어. 정말요? 서한이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서한아. 식사하면서 네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가족에겐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 물었어요. 엄마, 그때 우릴 구하러 왜 오신 거예요? 유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날 밤이요. 차가 우리한테 돌진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유진은 천천히 웃었어요. 엄마는 항상 너희 근처에 있었어.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거든. 12년 동안요? 응. 너희 학교 앞, 학원 앞 폐지 줍는 척 하면서 늘 너희를 봤어. 서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너희 뒤를 따라가다가 이상한 차를 발견했지. 그래서 뛰어들었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괜찮아. 유진은 두 딸을 안았어요. 엄마니까. 너희를 지키는 게 엄마니까. 새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 선고 공판이 있었어요. 도훈과 유진, 그리고 두 딸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슬기와 대성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윤슬기는 감금, 살인 교사,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윤대성은 감금,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슬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도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녀에게 할 말이 없었죠.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유진이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네요.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서한이 물었어요. 아빠, 슬기 선고받는 거 보니까 어때요? 도훈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복수한 기분은 아니야. 그냥 안도감? 이제 우리 가족이 안전하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복수보다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는 표현이야. 네 사람은 그렇게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쫓고 있었어요. 한 달 뒤 도훈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훈푸드 대표 이도훈입니다. 도훈은 단상에 섰어요. 옆엔 유진이 함께 서 있었죠. 오늘 이 자리는 사과와 약속의 자리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지난 12년간 저희 회사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 CFO 윤슬기의 횡령과 범죄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도훈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기업은 투명해야 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고개를 들었죠. 앞으로 도훈푸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영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도훈은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은 긴장한 표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제 아내 서유진입니다. 12년간 실종됐던. 아, 그 사건의 피해자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팀 고문으로 일하실 겁니다. 유진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12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기자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가정폭력, 감금, 협박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어둠은 결국 무너집니다. 기자회견장엔 긴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 네 식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유진은 도훈의 팔짱을 끼고 걸었고 서한과 도연은 앞서가며 장난치고 있었죠. 아빠, 저기 치킨 트럭 있어요. 먹고 싶어? 네. 네 사람은 치킨을 사서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이 반짝이고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죠. 엄마, 행복해요? 도연이 물었을 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희도요. 서한이 엄마 어깨에 기댔어요. 12년 동안 못 느꼈던 거, 이제 다 느낄 거예요. 유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도훈도 옆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응? 우리 다시 결혼식 올릴까? 유진이 놀라 도훈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12년 전 약속 지키지 못했잖아.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아빠, 완전 로맨틱한데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도훈 씨 괜찮아요. 이미 충분해요. 아니야. 난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제대로 된 결혼식, 신혼여행 다 해주고 싶어. 저도 가고 싶어요. 서한이 손을 들었어요. 가족 여행으로 가요. 네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호텔 연회장이 아니라 집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죠. 하객은 10명 정도. 회사 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유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12년 전엔 입지 못했던 웨딩드레스. 도훈은 정장을 차려입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한과 도연은 앞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예쁘다. 피로연이 끝나고 네 식구는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작가가 말했죠. 자, 이제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엔 행복한 가족이 있었어요. 12년의 고통을 이겨낸 진짜 가족. 그날 밤 도훈과 유진은 집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응? 후회 없어? 뭐가요? 12년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잖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없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걸요. 그래도 도훈 씨. 유진이 도훈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 가족이 다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도훈은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도훈푸드는 업계에서 투명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됐어요.
유진이 만든 사회공헌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죠. 서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엄마를 닮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도연은 심리학을 공부하며 상담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다시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아빠, 저기 자전거 타요. 좋아. 네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렸어요. 유진이 제일 느렸지만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죠. 천천히 함께 가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자전거를 다 타고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유진이 준비해온 김밥을 펼쳤죠.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요. 그치? 12년 동안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들었네. 엄마 앞으로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럼 네 사람은 웃으며 김밥을 먹었어요. 해가 지고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유진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도훈의 얼굴, 서한의 미소, 도연의 장난. 모든 게 소중했죠. 저 말 좀 해도 될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왜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날 찾아줘서 진짜 고마워. 도훈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맞아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서한이 웃으며 말했죠.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린 가족이지. 네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흘러가고 노을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이 가족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2년 전 마지막으로 썼던 그 일기장. 새로운 페이지에 펜을 들었죠. 2026년 5월 15일. 오늘도 행복했다. 12년 전 나는 어둠 속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어둠은 결국 무너진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이다. 도훈 씨, 서한이, 도연이. 사랑해. 유진은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그리고 끝나지 않을 사랑 이야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때론 힘들고 때론 아플 수도 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어둠은 결국 무너지죠. 당신의 삶에도 어둠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것을.